지수상으로는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삼성전자도 예상치보다 한 5% 정도 더 떨어졌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다다음 주 되면 이제 본실적이 나와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차장님이 또 워낙 3프로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또 차장님의 저 인사이트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뭐 최근 시장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잖아요. 네. 지금은 약간 주식을 사도 될 타이밍인지 궁금하거든요. 주식을 아예 한 번도 안 하셨으면 지금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진입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고 현금은 네.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면 네. 최고의 그런 타이밍이다. 지금처럼 좋은 타이밍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닥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저렴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아예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는 게 절호의 기회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그렇죠,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문제인데 그러면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사도 좋을 가격이면 지금 뭐 내가 물려있어도 들어가면 좋은 가격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 심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뭐 여유 현금을 가지고 있고 이제 주식이 떨어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좀 뭐 버틴다거나 믿음이나 이런 걸 좀 유지해 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고 주식이 여기서 뭐 한 5% 10% 더 떨어진다. 그랬을 경우에 또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진짜. 네, 역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막 공격적으로 내가 물을 더 타십시오. 있는 뭐 현금을 이제 투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시점이거든요. 싸긴 싼데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경기 침체 이야기도 하고 있고 물가도 이제 고점일 것 같긴 하지만 뭐 크게 뭐 예전처럼 진짜 뭐 2%대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멘탈이 제대로 돼 있으신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고. 네네. 뭐 사실 6월달 같은 경우에 밤에 잠이 잘 안 왔거든요. 6월달 자다 깨고 막 3시, 4시에 깨서 네. 미국 장도 한번 보고 잠 안 오고 그랬을 텐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던 뭐 현금 어느 정도를 네. 썼는데 더 떨어진다. 그럼 진짜 심리적으로 매우 주식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기존의 투자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좀 손실이 나 있으신 분들은 욕심을 내지 않고 좀 기다리시는 지금 좀 진득하게 누가 봐도 싼 건 맞는데 네. 이게 V자형 반등이 나올지 뭐 아니면 이 상태가 꽤 오래 진행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물려서 1년, 2년 지나가 버리면 우울증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여유를 가지실 때고 내가 지금 주식을 하나도 안 한 뭐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는 주식 사기에는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똑같이 어차피 뭐 현금이 뭐 1,000만 원 있든 2,000만 원 있든 뭐 어차피 있으면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싸니까 그렇게 네.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마지막 남은 보루 한 10%밖에 없어요. 이제 현금 비중이. 근데 그 상황에서 태웠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은 그 정말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못 참는 거죠. 그러면 진짜 바닥에서 다 던질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그래서 주식은 멘탈 싸움이고 멘탈이 강한 사람이 주식 잘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보면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막 하루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막 속상하고 그런 것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느끼거든요. 네. 지금 더 하실 거예요,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리 상태가 뭐 조금 혼란스러울 때는 좀 쉬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보고요. 뭐 그런 얘기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제 포커 챔피언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은 뭐 부부싸움 한다거나 그러면 게임 자체를 아예 안 한대요. 왜냐면 집에서 싸우고 나오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멘탈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심리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저는 조금 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조금 뭐 3,300에서 지금 2,300 되잖아요. 1,000포인트가 빠졌는데 한 200포인트 더 올라온 다음에 사도 충분히 위로 먹을 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절대 다시 3,300은 돌파 못할 거야 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전고점까지만 가더라도 뭐 한 6,700포인트 오르면 한 2,300포인트 더 오른 다음에 주식을 사서 뭐 전고점까지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꽤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유를 갖는 게 지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진짜 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현금이 많아가지고 네. 떨어지면 사야지 네. 이렇게 이제 대기하시는 분도 물론 극소수지만 네. 있을 것 같긴 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현금이 없거나 아니면은 한 어느 정도의 한두 번 정도 더 살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네.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약간 좀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야지. 분명히 약간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 코스피 밴드를 좀 정해놓고 한 어느 상황에서 좀 뭐 비중을 늘리고 또 어느 상황에서 좀 비중을 줄이면 좋을지 좀 기술적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사실 지금은 V자형 반등 시대는 아니다라고 보고 가능성이 좀 낮긴 하죠, 네, 사실. 네. 그래서 일단 밴드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네.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인데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움직였어요. 하락을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네요. 완전히 네. 그냥 기술적 분석의 교과서네요. 보니까. 계단식으로. 네. 여기서 이제 이게 고점이고 네. 이게 고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 번 떨어졌죠. 그래서 박스권이었습니다. 네. 박스권 깨고 한 번 더 떨어졌죠. 여기 박스권입니다. 지금은 이 상태인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저는 지금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지점이잖아요. 맞아요. 요 네. 부분. 6월달에 그때 네. 잠 안 오신다고 했을 때가 바로 저때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한 2,500 중반선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500 여기에 뭐 사실 기술적 분석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많이들 네.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60일선 중기이동 평균선이 있는 이 2,500 정도 선을 저는 이제 상단 밴드 약간 저항 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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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같은 경우에는 네. 단기적으로 저는 이 전저점 2276포인트 그러니까 2200선 후반대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수상으로는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좀 싸고요.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지금 뭐 1분기 실적이라든지 뭐 과거의 실적만 보면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여기까지 왔냐. 네.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을 거잖아. 이걸 지금 반영을 해버린 겁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도 예상치보다 한 5% 정도 더 떨어졌어요. 네, 맞아요. 이제 14조 7천억 원이었나? 14조 7천억 원이 전망치였는데 네. 14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생각보다 안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익이 전망치보다 안 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식 떨어진 것보다. 아. 주식은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맞아요. 네. 이익 추정치는 한 5% 정도 덜 나왔거든요. 5% 덜 나왔는데 주가는 20-30%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 싼데? 그러면 또 이런 논리를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이제 본실적이 나와요. 맞아요. 네. 28일인가 네. 월말에 한번 나오죠. 네, 네. 본실적. 지금은 잠정실적이고 본실적이 나왔을 때 아마 가이던스를 제시를 할 겁니다. 우리는 올해 어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를 추정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아니야, 뭐 삼성전자 이익 얼마 정도 줄 것 같아. 그래서 연간 전망치를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연간 전망치가 어마어마하게 하향 조정된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대, 지금 지수대가 뭐 정당화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너무 싼 상황이다. 뭐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네. 지금 뭐 코로나도 다시 확산되고 있고 그렇죠. 전쟁도 안 끝났고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유가의 변동성 맞추기도 굉장히 좀 어렵고 그렇죠. 환율도 지금 오늘 1,300원,
1324원? 네. 하루에 막 10몇 원씩 움직이는 그런 이상한 이제 시대에 살고 있어가지고 네.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2200대 중반 정도가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밴드로 보면 2200 중반대에서 2500 정도 단기적으로는. 네. 그래서 3분기가 지나고 4분기 정도가 되면 네.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도 피크아웃이다 아니다 좀 더 연장된다 막 계속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4분기 되면 분명히 나오긴 나오겠죠. 그렇죠. 에너지를 제외하고 이제 근원 물가는 이제 조금씩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유가만 어느 정도 잡혀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6월이 고점이 아닐까? 6월 물가가 6월이 네네. 고점이 아닐까? 그러면 고점을 보고 나서 연준이 금리를 이제 과격하게 올리지만 않으면 그게 좀 그렇잖아요. 막 숙제 안 해가서 선생님한테 막 50대씩 맞다가 저희 맞는 세대였어요. 저희 때 맞는 세대였어요. 네. 맞았잖아요. 네, 막 이렇게 맞다가 그래도 뭐 선생님이 힘이 빠져서 4-5대 맞으면 버티만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 맞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물가가 잡히고 4분기 정도면 이제 빅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반등의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4분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서 시장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2,500대, 그러니까 뭐 2,500에서 뭐 요 박스권, 네네. 그다음에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망은 항상 틀리죠. 그렇죠.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서. 네. 네, 약간 이런 전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3분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뭐 데드캠 바운스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약간 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액션들이 나오면서 반등을 하긴 하지만 경기 침체가 내년 상반기에 발생을 하면 뭐 4분기에 뭐 더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경기 침체도 다 반영했다라고. 제가 항상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네.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6월 달에 모든 연준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이야기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연준만 빼고 뭐 JP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다 경기 침체 온다고 그랬죠. 캐시우드가 내 45년 인생 그 투자 경력에서 이만큼 재고가 많은 거 못 봤다.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 맞아요. 이 얘기했고요. 네. 6월 FMC 의사록 나왔을 때였나요? 연준의 이코노미스트도 미국이 1년 안에 침체가 올 가능성 50%, 2년 안에 올 가능성 66%.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네.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가 연준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죠. 여러 이코노미스트 중에 하나인데 연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판국인데 시장이 반영 안 했을까요? 시장은 뭐 이미 연준에 대한 연준을 신뢰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연준이 경기 좋아요라는 말 귀뚱으로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고요. 맞아요. 네. 연준도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경기가 온다는 거? 침체? 네, 경기 침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준도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반등이 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애틀랜타 연준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급차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줄인다.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요. 아무리 이제 위급한 상황이어도 뭐 그런 그 위험한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 횡단보도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건너니까. 맞아요. 그럼 위험한 곳 앞에 가면 속도를 좀 줄인다. 그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 긴축을 살짝 속도를 줄여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 횡단보도라는 게 뭐냐면 경기 침체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를 이제 의식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그때 굉장히 기가 막힌 게 뭐였냐면요. 이게 굉장히 괜찮은 지표인데 투자자들이 네네. 좀 보셔야 되는 그 구글에서 네. GDP 나우라고 치시면 돼요. 네네네. 아시죠? 네네. GDP 나우라고 이 G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에 한 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에 써먹기가 어려워요. 그쵸. 후행적이고 사실. 후행적이고. 근데 이거를 애틀랜타 연은에서 이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예상치를. 네네. 그러면 이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적시성은 있잖아요.
5월달에 이 애틀랜타 연에서 발표하는 이 GDP 나오는 지표가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2% 중반대였거든요. 네. 2% 중반대에서 거의 1%, 거의 0% 금방까지 2분기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봤을 거 아니에요. 애틀랜타 연은에서 이거 집계하는 거거든요. 네네. 공교롭게도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GDP 나오가 꺾이는 걸 보고. 그래서 경기 안 좋으니까 지금 금리 잠깐 쉬어야 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때 바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시장은. 연준이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근데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왜냐면 파월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옐런과 함께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경기 침체 왔다라고 하면 안 올 경기 침체도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내질 못하는 거죠. 연준이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걸 사실 후행 지표인 고용 지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용 지표는 진짜 완벽한 후행 지표죠. 네. 고용이 너무 좋다. 이런 데서는 경착륙 경착륙 되지 않는다. 근데 그건 후행 지표거든요. 가장 앞서가는 게 주가. 주가는 이미 침체를 반영한 수준까지. 그러니까 그 침체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하신 게 침체가 오면 더 빠질 수 있지 않느냐. 그건 굉장히 강한 침체. 금융위기나 이런 급의 침체를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1900년대 중반부터 지금 미국 기준으로 현재까지 이제 크고 작은 침체가 10번 왔습니다. 거긴 금융위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크고 작은 침체가 10번 왔는데 정말 금융위기급의 침체가면 50%가 빠진 게 맞습니다. 지금부터 20% 더 빠진 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뭐 마일드한 그런 침체가 왔을 때는 30%의 조정이 끝났어요. 그럼 지금 나스닥, S&P 다 그 정도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반영을 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이 많아도 투자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안전하게 그렇죠.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완벽하고 그럴 때는 이미 주가는 다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침체가 올 거야 라는 것들, 그것도 굉장히 큰 침체가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상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그 투자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논리적이긴 한데 네. 지금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다 네. 나와서 이제 뭐 침체 온다라고 하면서 4분기에 더 빠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점점 약간 힘을 얻고 있어요. 뭔가 약간 그런 컨센서스처럼. 네. 근데 오히려 이제 그게 너무나 좀 정론이 되다 보니까 네. 약간 그렇게 안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저도 은연중에 계속해서 들긴 했거든요. 모두가 침체라고 하면 안 오죠. 그렇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멘탈이 중요한데 일단 하락한다고 가정하고 투자를 하면 그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긴 보되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면서 물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또 뭐 일시적으로 외부 충격 뭐 그런 변수가 또 크게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또 훅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또 고려를 하시고 기술적인 그런 또 밴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이 다 저거 보고 사실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요.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게 뭐 중요하냐. 기업은 내재 가치가 중요하지.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근데 돈을 번다고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못 버는 기업도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뭐 이익이 없어도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지금도 어리지만 젊으신 걸로 초년생 때 증권회사 처음 입사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었던 게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 진행자님 미스코리아 대회 보셨죠? 옛날에 봤어요. 어릴 때. 봤어요. 어릴 때 좀 크고 나서 없어졌지만 그 방송 안 하지만 어릴 때 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이쁘다고 꼭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 심사위원, 많은 사람들이 예뻐 보이는 사람이 나의 주관적인 시각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사람이 봤을 때 좋은 주식 그런 것들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 뭐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은 그런 의미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뭘 보고 있지? 뭘 좋아하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필요하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거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저때 올라가면 팔아야지라는 생각이 많이들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꼭 저거를 이제 보시면서 이제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답일 것이냐? 아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정부에서도 밀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쌉니다. 최근에 또 출간하신 책에 보면은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기술적 분석 팁 하나만 좀 드려도 될까요? 이게 뭐 어차피 HTS가 있으니까 사실 기술적 분석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많이 하시고 많이 보시고 차트 많이 보고 뭐 그렇거든요. 차트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제 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좀 약간 유용한 거 하나만 팁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이게 차트인데 가격 흐름도 보고 거래량도 보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급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외국인이 사면 왠지 오를 것 같고, 맞아요. 기관이 사면 오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수급 주체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수급 주체를 여기 한 번에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주가가 이렇네. 근데 외국인이 사고 있나? 기관이 사고 있나? 이거는 뭔가를 또 화면을 열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추이를 여기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우클릭을 하시면요. 지표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재무지표 매매 동향에 보면 하나 외국인만 이렇게 해볼게요. 요 밑에 보면 외국인 순매수 누적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시면 외국인의 누적 흐름이 차트에 이렇게 그러면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이러면 난 차트가 작아지는 거 싫은데 이러신 분들은 요거를 클릭하셔서요 드래그 누르고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딱 눌러주면 외국인 순매수 누적이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요거 색깔 좀 바꿔주면 잘 안 보이니까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주시고 굵기를 조금 굵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놓으면 이거 차트 가격 흐름 보고 요것만 하나 보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기관도 넣을 수 있거든요. 원하는 거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요건 그냥 팁으로 하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외국인의 매매 동향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장기적으로 외국인의 매매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다음 질문이 사실 또 그런 거 비슷해요. 외국인의 수급,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데,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도 뭐 국적별로 약간 뭐 장단기 그런 투자 성향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도 다 같은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게, 외국인은 신고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계좌 만들 때부터 신고를 하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외국계 자금을 이제 실시간으로는 아니에요. 지난달에 외국계 어느 나라 외국인이 얼마를 샀고 주식을 얼마 샀고 얼마 팔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이 얼마고 그런 것들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도자료에 들어가시면요, 그런 내용들을 한 번에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후행성이 있긴 한데, 어떤 자금들이, 어느 나라 자금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거를 파악해 놓으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외국인 자금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계 자금이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사는 게 미국계 자금입니다. 주식 비중이 가장 많고요. 지금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미국계 자금이 규모도 크고, 미국계 자금은 장기 투자 자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주식 꾸준히 샀습니다. 근데 작년에 좀 많이 팔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면 전체 외국인 자금 중에서도 그래도 이게 외국인 매수의 질이 굉장히 좋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 강국, 뭐 유럽이잖아요. 런던, 뭐
LME 뭐 이런 쪽이 있고, 원래는 이제 영국이 유럽 전체 금융의 허브 역할을 또 했었었고, 그래서 유럽계 자금도 많습니다. 근데 이쪽은 약간 질이 좋지 않아요. 아, 약간 좀 왔다 갔다 좀 사고 팔고 그런 걸 잘해요. 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사실 뭐 케이만 군도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헤지펀드들이 세금 내지 않으려고 그런 쪽에 이제 많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헤지펀드들은 장기성 자금은 아니에요. 막 이렇게 짧게 들어왔다 짧게 빠지고 그런 자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럽계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의 질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짧게 들어왔다가 네. 짧게 빠질 수도 있는 거. 뭐 그리고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은 국부 펀드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국부 펀드나 이런 쪽은 장기성 자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이제 규모 자체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아서 크게 나눠보면 미국계 자금은 이게 딱 이분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미국계 자금은 좀 장기성 자금, 그다음에 매수하기 시작하면 좀 긍정적이고, 근데 반대로 미국계 자금이 더 빠져나가고 있다? 그건 조금 부정적일 수 있고, 유럽계 자금은 사실 단기성 자금일 가능성이 높아서 교란 요인이 좀 높아졌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외국인의 수급, 이거 국적별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한번 이거 볼까요? 네, 한번 뭐 보시면 이렇게 볼 것 한번 같은데요. 여기 지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고요. 요 네. 보도 자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6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이라고 나오잖아요. 7월 10일 날 나왔습니다. 금감원이 일을 조금 열심히 했네요. 보통 15일 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 진짜요? 네, 중순경에 나오는데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내용을 이렇게 열어보면요.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요. 내용도 이렇게 뭐 6월 중에 3조 8천억이나 팔았네요, 주식을. 이제 뭐 네. 그러니 해요. 근데 더 많이 팔다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진 않군요. 여기 보시면 네. 뭐 노르웨이 자금, 영국 자금이 좀 유럽계 자금이 많이, 지금 유럽이 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영국,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그래서 유럽계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채권도 있습니다. 채권도 이렇게 뭐 얼마큼 지금 사고 팔았고 그런 것들을, 근데 금액이 주식 금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채권도 중요하지만 주식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어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계 자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이즈가 확실히 제일 크네요. 네, 사이즈가 제일 큽니다. 이게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가장 큽니다. 근데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조금 가슴 아픈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씩 월에 한 번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맨날 미국계 그 수급 보잖아요. 오늘 외국인 왜 이렇게 팔았어? 외국인 왜 이렇게 샀어? 뭐 기간 왜 이렇게 팔았어? 뭐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6월 달에 이렇게 많이 팔았으면 여기 금감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누가 팔았나? 그거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팁입니다. 제가 딱 들어보니까 또 생각이 드는 게 미국계 자금이 약간 좀 장기 투자성 자금이다 보니까 한 번 또 사면 방향성 있게 쭉 사고 또 팔면 쭉 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런 것들을 월별로 체크를 하면서 점점 약간 그 매도 금액이 둔화되고 어느 순간에 또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은 약간 이제 본격적으로 사나?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6월 달에는 600억 팔았네요. 많이 줄었어요. 그러네요. 네, 5월 달에는 1조 1000억 팔았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그 다양한 업종별로 이렇게 투자 노하우, 업종마다 이제 볼만한 포인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할 만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반도체도 좀 패권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패권이요? 어디로요? 어딘가로? 어디로? 왜냐면 영원한 산업이라는 건 없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포스코라고 하면 포항제철. 정말 저는 이제 대구에서 학교를 나와서 거기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 워렌 버핏도 포스코를 투자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좀 달라졌잖아요. 많이 달라졌죠. 사실 이 철강 산업이라는 게 사실 일본이 굉장히 잘하는 산업이었다가 네. 한국으로 넘어왔죠. 그러다가 이제는 중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도 역사적으로 보면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굉장히 잘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이런 기업들 굉장히 잘했는데 그게 어디로 갔나? 일본으로 갔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이제 대만, 한국으로 넘어온 거죠. 그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가까운 시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런 산업들 결국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우린 더 첨단 산업 혹은 뭐 플랫폼 같은 뭐 그런 산업이 또 발전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답일 것이냐 아주 장기적으로 그건 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일본한테 한번 당했었잖아요. 수출 제재. 네. 애들이 막 약간 배가 아팠나 봐요. 너희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소재 안 팔 거야. 너희 우리 소재 없이 만들 수 있나 봐라. 그렇게 왜냐면 일본이 이제 먼저 반도체 산업이 개화됐기 때문에 소재나 이런 산업은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뭐 미국이나 이런 기업들도 지금 뭐 반도체를 이제 직접 메모리나 이런 거 직접 만들지 않지만 소재나 장비나 이런 기업들은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왜냐면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가 나아갈 길은 2018년 이후에 삼성전자나 이런 쪽 나라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소재나 장비 쪽을 함께 키워줘야겠다.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전 세계에서 반도체 1등인 삼성전자가 있고 맞아요.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그런 쪽이 사실 좀 지원해주고 함께 협력해주고 키워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클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 반도체 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도 밀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지원, 그다음에 삼성전자라는 굉장히 큰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앞으로 반도체 없이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소재라든지 부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유념해서 관심 있게. 네.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이요.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쌉니다. 몇만 이렇게 좀 높은 밸류가 높은 기업도 있겠지만 네. 왜 싸냐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싸니까. 그러네요. 큰 집이 막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막 이제 낮은데 완전 그렇게 고밸류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삼성전자가 꾸준히 뭐 팔아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잘 보시면 저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부장 업체들을 제 책에도 반도체 삼성전자 좋은 거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얼마나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물론 이제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파운드리가 정말 잘 된다라는 가정. 근데 잘 될 수 있을까요? TSMC가 있는데 1등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네. 점유율을 얼마나 높이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 시대의 모든 전략은 독점입니다. 독점. 많은 기업들이 삼성전자도 그렇게 해서 커온 거예요. 삼성전자도 가격 낮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경쟁해가지고 나머지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지금 메모리도 3개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파운드리도 아마 마찬가지일 건데 TSMC의 인력이 삼성전자의 5배입니다. 투자도 그 정도 하고 5배 정도 하고 그런데 2등 기업이 투자를 정말 압도적으로 더 많이 하지 않는데 오히려 투자를 훨씬 더 적게 하고 인력도 적은데 TSMC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건 약간 이제 국뽕이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TSMC가 바보가 아닌 이상 TSMC는 나라 거예요. 대만 거예요. 네, 대만 타이완 세미컨덕터. 네네. 그래서 나라의 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국영회사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우리나라 한전이나 뭐 이런 것처럼. 정부에서도 엄청 밀어주지 않을까요?
이거는 사실 주식이랑 좀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TSMC는 공장이 다 대만에 있습니다. 네. 이상하잖아요.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작년에는 가뭄이 막 와가지고 공업 용수가 부족하고 맞아요. 네. 근데 왜 다 대만에 지을까요? 중국. 만약에 네. TSMC를 대만에 중국이 공격한다. 네. 반도체를 못 만들잖아요. 미국은 난리가 날 겁니다. 약간 그런. 약간 인질로 잡고 있는 약간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약간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뭐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사실 성장을 삼성전자가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그런 성장률 관점에서 보면은 소부장들이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나을 수 있다. 그런 관점이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여기서 10배 오른다? 2,000조인데요. 그러면 뭐 그냥 대한민국 GDP를 그냥 그러니까요. 혼자 해먹는. 근데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도 뭐 몇몇 기업들 최근에 나왔고 그러니까 작년까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분위기 좋으면 뭐죠 1년 만에 한 5배, 한 10배 정도 오르는 기업들이 나와요. 진짜. 그런 기업들을 사실 찾아보시는 게 재밌는 일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들어보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약간 좀 글로벌 기업과도 좀 거래를 하는 좀 그런 기업들, 소부장 그런 기업들 찾아보면 좋겠네요. 네, 삼성이랑 거래를 할 수 있으면 글로벌 기업이랑은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삼성 내에서도 이제 압도적인 점유율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가지고 있는 기업들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과 무관하게 좀 많이 빠진 쪽에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는 거고, 돈도 잘 벌고 있고, 밸류에이션 싸고, 가격은 올려놨는데, 그럼 당연히 이익이 크게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또 업종에 대해서 책에서 기술을 해주셨는데 뭐 업종에 대한 현황, 뭐 투자 전략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약간 좀 현 상황에서 그런 업종 중에서 좀 지금 물론 이제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좀 볼만한 그런 업종은 또 뭐가 있을까요? 섹터나. 네. 뭐 사실 제가 책을 쓴 이유는 이런 거 얘기 안 하려고. 왜냐면 틀리니까. 네네. 자꾸 틀리니까. 뭐 자꾸 틀린다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해놓고 뭐 그게 상황의 변화에서 그게 안 좋아졌다. 그럼 어떻게 AS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야 그때 네가 좋았다며, 네가 좋다며, 그래서 샀는데 나 물렸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잘 안 하지만 그래도 나왔으니까 해야 되겠죠. 굉장히 멀리서 왔거든요. 여의도에서 굉장히 멀리서 왔거든요. 저는 음식료, 그러니까 반도체 좋아 보여요. 반도체 그냥 싸 보여요. 뭐 이렇게 업황이 개선된다 이거보다는 싸 보이고. 우리나라 만약에 이제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환이 안정화되고 외국인이 돌아오고 뭐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오르겠죠?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오르는데 외국인이 돌아와서 오르는데 외국인이 삼성전자 안 사고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는 없을 거야. 그렇죠. 사긴 사겠죠. 시총 비중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는 거고 돈도 잘 벌고 있고 밸류에이션 싸고 반도체 납불 이유가 크게 없다라고 보고요. 걱정하는 거는 2018년도 같은 때를 걱정을 해요. 그때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굉장히 이제 업황이 좋아서 하이닉스가 10조를 벌다가 이익이 2조로 떨어집니다. 다음에 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사이클이 꺾이면서 지금 그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 지금 14조 버는 거 좋아, 뭐 올해 50조 버는 거 좋아. 그런데 내년에 이익 반토막 나면 그때처럼 지금 밸류에이션 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일은 이제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반도체 가격 때문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처음에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쪽이 이 서버에 반도체 꼽아 놓는다고 어마어마하게 수요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그 서버도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처음 할 때나 이제 물건을 많이 하는 거지. 그게 또 그리고 재고 관리 노하우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과하게 뭐 수요가 생긴다거나 과하게 수요가 줄어든다거나 그런 일을 그때처럼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요. 실제로 반도체 가격 사이클도 굉장히 폭이 좁아졌고 사이클이 빨리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처럼 막 반도체 가격이 막
반토막 나고 뭐 10분의 1 토막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은 좀 더 안정적이겠죠. 지금 분기 14조 벌다가 뭐 6조, 7조 이렇게 버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에서도 드러났잖아요. 2분기 때도 사실 여러 가지 뭐 오더컷 이야기, 그다음에 원가 상승 이야기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이익 잘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뭐 크게만 이익이 안 꺾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싼 거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잖아요. 네. 아이들 과자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지금 힘듭니다. 몸소 느끼시는 애가 둘인데 과자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좋겠죠. 국제공급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진짜. 네. 가격은 올려놨는데 그럼 당연히 이익이 크게 늘어날 거예요. 이익이 크게 늘어날 거고 원화가 굉장히 약세죠. 맞아요. 굉장히 약세여서 원래 이제 예전 전통적으로는 이제 음식료가 원화 약세는 피해고 원화 강세의 수혜주였는데 왜냐하면 그렇죠. 국제공급 가격이 달러로 결제해서 사오니까. 네. 근데 요새 뭐 중국 가도 동심라면이 있고 베트남 가도 있고 삼양 것도 잘 팔리죠. 불닭볶음면 네. 뭐 챌린지 한다고. 그래서 해외 쪽 그 매출 비중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익에 차지한 그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가격 올려놓고 원가 그러니까 국제공급 가격 떨어지면 3분기나 4분기에는 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리온 같은 경우가 네. 5월 달에 실적 발표했는데 애널리스트가 전망해놓은 분기 실적을 4월, 5월에 다 달성을 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원래 이게 음식료가 이렇게 미스가 잘 안 나는 기업인데 그렇죠. 안정적인데 네, 서프라이즈가 났네요.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사실 음식료도 좋을 것 같아요. 2015년도였을 거예요. 음식료가 정말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네. 국제공급 가격이 쭉 올라갔다가 그래서 제품 가격이 올리고 국제공급 가격이 쭉 빠지면서 이익이 어마어마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때 막 5배, 6배 오른 기업도 많았어요. 맞습니다. 네. 작년에 그럴 줄 알았죠. 우리는. 그런데 작년에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뭐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공급 가격이 한 번 더 오를지 사실 몰랐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또 뭐 다른 데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국제공급 가격이 다시 이렇게 올라갈 일은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좀 줄어든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새끼 먹을 사람이 한 끼만 먹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요는 어느 정도 음식료는 좀 안정적이고 그러면 원가 떨어지면 이익은 꽤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도 좋아 보여요. 바이오는 뭐 많이 빠졌고 완전 한 1년 6개월 정도 소외된 것 같아요. 진짜. 계속 소외됐죠. 이런 주식이 있었나 좀. 네, 계속 소외됐죠. 뭐 셀트리온 주가 보면 눈물 나죠. 네. 그래서 밸류 매력도 좀 생겼고 근데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안 줄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시 임상이나 이런 거 다시 재개되면서 성장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좀 뭐 사실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 접근하기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한번 부러지기 시작하면 뭐 5월 달에 PCB 업체들 하락하는 거 보면 네. 정말 무서웠거든요. 뭐 조선도 그렇고 뭐 항공우주 그쪽도 한번 하니까 그러니까 20-30% 그냥 팍 빠지더라고요. 한 방에 날아가요. 네. 그런 쪽은 좀 무섭고 많이 빠진 곳에서 밸류 매력이 있는 쪽, 그러니까 실적과 무관하게 좀 많이 빠진 쪽에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 올해 뭐 상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는 좀 좋아질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가정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가지고 네. 그 가정이 이제 이루어져야지 또 좋아지는 거니까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하면서 덥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확인은 꼭 이게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방송 보고 내가 샀는데 책임 져라. 그거는 진짜 주식시장에서는 요새 막 이런 농담 하거든요. 내가 한 번만 이게 내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내가 원금만 이렇게 물려주면 여기 다시는 안 올게. 내 주식시장 다시는 안 할게.
그런 농담 뭐 이렇게 농담처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냉혹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꼭 반도체는 반도체 가격이 뭐 제가 많이 안 떨어질 거라고 했지만 많이 떨어지면 절대 뭐 버티시면 안 되는 거고 음식료도 국제물가 가격이 다시 급등해버리면 그렇죠. 다시 오르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네네. 바이오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는 뭐 임상 실패라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양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꼭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약간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은 팁 같은 거를 통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사실 뭐 이거 많이 본다고 수익률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호가창 같은 걸 좀 많이 보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이제 이 호가창을 좀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약간 그 꼭 지키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주식을 매도 호가에 삽니다. 매도 호가에 산다. 네. 그러니까 밑에 걸어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시장가라든지 뭐 그렇게 사는 거네요. 시장가로는 시장가로는 아니고 뭐 시장가로는 제가 뭐 그러니까 시장가로 살 수도 있는 거고 시장가로 팔 수도 있는 건데 그 시장가는 잘 이용 안 하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가격에 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호가가 지금 내가 뭐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매도 호가거든요. 한호가 올려서 산다라는 거죠. 이 밑에 걸어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체결시키고 싶을 때 확실히 체결시킬 수 있는 그 가격에 사신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삼성전자가 오늘 6만 원인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가장 단순하게 6만 원에 있는 이 42만 9,382주가 다 체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밑에 자꾸 매물이 쌓인다. 이러면 그거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체결을 시켜서 사고 싶어서 매도 호가라도 체결시키는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밑에 걸어놨어요. 이 밑에 딱 걸어놨어. 삼성전자를 지금 59,100원에 걸어놨어요. 비싸게 사기 싫어서. 그런데 그게 덜컥 체결이 됐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건? 그러니까 파는 세력이 더 세다. 그렇죠. 얘기겠죠? 파는 힘이 더 세고 뭔가 안 좋으니까 딱딱딱 떨어질 거 아니에요. 뭐 주식을 그렇게 많이 파는 사람들, 이 많은 호가들이 다 체결되면서 내려왔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 파는 사람들은 왜 팔까? 파는 사람들, 주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전문가입니다. 모든 뉴스를 다 봐요. 특히 이제 주식 사서 손해난 사람들. 물려있는 종목은 완전 전문가예요. 왜 떨어졌지? 뭐 살 때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대충 샀는데 손실 나면 그때부터 뭐지? 매출이 안 좋은가? 이익이 안 좋은가? 막 뉴스 막 다 찾아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팔았다는 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단순하게라도 밸류에이션이 비싼가? 판다라는 건 이제 수익 내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파는 거. 높을 때는. 아니면 주가가 낮을 때는 진짜 안 좋은가 보다. 못 버티고 파는 거. 근데 그런 종목이 내가 덜컥 체결이 됐다?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찜찜한 일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종목을 사는 거, 그러니까 올라갈 만한 종목을 사는 거잖아요.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이렇게 누가 정말 사고 싶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턱 사는 그런 종목들이 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체결 강도라는 게 있어요. 체결 강도라는 게 매도 호가에 체결되는 비중이랑 매수 호가에 체결되는 비중,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 호가에 체결되는 비중이 많으면 기준이 100이고 100 위로 올라가고, 매도 호가, 누가 그냥 팔아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되겠죠. 매도 호가에 자꾸 체결시키면 매도 호가가 체결되면서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결 강도가 낮으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종목, 체결 강도가 높으면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막 애가 달아서 가격을 올려가면서 사는. 그래서 체결 강도가 높은 종목이, 강한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매도 호가에 저는 주식을 사고 팔 때는 매도 호가에 팝니다. 좀 어렵죠? 아니 뭐 저는 이해가 잘 되긴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막 사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결 강도로 이게 실시간으로
보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체결 강도는 HTS에 다 나옵니다. 체결 강도를 보면요. 오늘 삼성전자의 체결 강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메뉴에 체결 강도를 보면 삼성전자의 체결 강도는 계속 안 좋았어요. 장기적으로 60일선이나 보면 최근에 올라올 때나 조금 좋았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매도 호가에 판다라는 거예요. 누가 계속 매수 호가에 계속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주 내려온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일은 체결 강도가 147이잖아요. 엄청 높은 거죠, 이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결 강도가 좀 최근에 좀 체결 강도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56,000원 찍고 올라온 거고 그전에는 계속 낮았잖아요. 이건 누가 더 낮은 가격에 팔려는 압력이 더 강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체결 강도를 보시는 것도 뭐 하나의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걸 보면서 내가 이제 타이밍을 언제 잡을지, 물론 이제 뭐 자기는 자칫 투자자다, 뭐 내지 가치 보고 투자한다, 물론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어차피 뭔가 매수하는 시점에서는 최적의 그런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지금 내가 뭘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체결 강도가 너무 높으면 또 안 돼요. 이것도 너무 이렇게 과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높을 때보다 어느 정도 뭐 100에서 뭐 110 사이 뭐 이럴 때 매수하시는 게 타이밍상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또 팔아야 되는데 체결 강도가 너무 낮으면 또 아주 좀 저가에 파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낮았다가 좀 올라왔을 때 그렇게 좀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 큰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장 산업이 무조건 좋을 겁니다. 이건 뭐 사실 저도 물려 있는데. 그리고 책에 과부의 돈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뭐 심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피터 린치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한전이나 KT 같은 것들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은 이제 그런 거 안정적인 주식을 사야 된다. 근데 저는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심리상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한 6개월 뒤에 전세 자금 나가야 되는 건데 이거 조금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돈은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한 거고요. 세상에 안전한 주식은 없습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부의 돈, 고아의 돈 이런 뭐 흔히 이야기하는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 그렇게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은 조금만 떨어져 부들부들 하잖아요. 그래서 손절 안 해도 될 거. 잠깐 뭐 주식이라는 게 항상 내재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재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잠깐 수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잠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못 참고 팔아버려. 왜냐하면 이거 잃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팔아버리면 또 올라. 그러면 이건 정말 주식에서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으로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잃으면 안 되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유자금도 잃으면 다 속상하고 힘들고 한데 이게 뭐 기간이 있는 돈이라든지 뭐 내가 뭐 퇴직금이고 내가 이제 앞으로 계속 찾아서 써야 되는 그런 돈인데 뭐 주식에 몰빵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투자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자산을 그걸로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과부의 돈은 안전자산도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할 때 내가 뭐 정말 좋은 주식을 사서 좀 물렸는데 뭐 예금이 지금 어느 정도 내 투자 자산의 뭐 30-40%가 예금에 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내가 내재 가치 좋은 거 아는데 지금 일시적인 거라서 떨어지면 더 사지. 그렇게 하면 투자가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수를 안 들 수 있죠. 최악에서 주식을 팔아버리는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인버스, 곧버스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최근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웬만해서는 좀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약간 상승론자여서 그러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상승론자이기도 하고요. 주식은 제가 인버스를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자신의 실력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틀릴 수 있어요. 뭐 방송 나오는 저희는 엄청 많이 틀리죠. 최근에 다들 많이 틀리셨죠? 엄청 많이 틀리죠. 네. 네. 매일 주식을 보는데도 틀리는데 이제 주식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싸움이거든요. 아니 그 코스피 200 사놓고 기다리면 지금 저는 장담컨대 제 오른팔을 걸고 오른손잡이신데 네, 오른팔을 걸고 이야기했습니다. 30년 뒤에 주가는 지금보다 높아 있을 겁니다. 30년 뒤에 제가 세상에 없을 수 있어요. 오른팔을 네네. 왜냐면 계속 우상향 해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돈 잘 벌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내 편이에요. 그냥 일반 지수에 투자를 해놓으면 지금 물렸어도 사실 뭐 내년에 쓸 돈을 해한다는 거면 안 되겠지만 5년 10년 뒤에 쓸 돈은 뭐 지금 사도 뭐 3,300에 사도 전 그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기다리면 내 편이거든요. 근데 인버스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면 시장을 잘 봐야 되는데 안 틀린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버스 사놓고 저는 20년 뒤에 그거는 굉장히 주가가 그러니까 손실이 많이 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30년 뒤에. 그래서 인버스를 사서 만약에 잘못됐다? 그럼 복구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복구를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수가 다시 500포인트로 돌아갈까요?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0.0001% 그렇죠. 전쟁이 나지 않는 네네. 전쟁이 나도 모르겠네요. 이게 사실 2002년도인가요? 뭐 그때까지 떨어졌었는데 거기서 20년 지나니까 지금 그래도 5배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떨어졌어도. 그러니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인버스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지금은 누가 봐도 안 좋은 시기인데 인버스를 좀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인버스를 사는 순간 나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현금을 한 20% 만들어 놨어요. 저는 무조건 현금을 가지고 가라고 하거든요. 인버스 말고. 인버스를 사는 순간 내 계좌에 인버스가 20% 꼽히는 순간 나는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빠지는 뉴스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낮은 상황에서 반등이 나와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니야, 내가 인버스 샀으니까 계속 그런 정보만 보다 보니까 아니야, 빠질 거야. 그러면서 지수는 올라가도 내 이미 그 시각은 하락 배팅에 꽂혀 있기 때문에 반등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등이 나와서 현금 가지고 있으면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반등 부분 놓쳤더라도 그때 이제 현금 가지고 주식을 사면 되는데 인버스는 손절을 하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손절까지 해야 되고 내 판단 미스를 인정까지 해야 되고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손절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손절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겸손하다고 하는데요. 속마음까지 보면 대부분 아니에요. 내가 틀렸을 리 없어. 그게 투자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인버스를 사는 순간 반등을 놓쳐버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등을 따라잡을 수 있는데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순간 반등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버스는 안 된다. 뭐 자신 있으신 분은 내가 방향성을 정확히 맞출 수 있으신 분은 해도 된다. 그렇고요.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예요. 레버리지는 이게 선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용 때문에 다 까먹어요.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재작년이었죠? 유가가 제로 마이너스 갔을 때. 그때 유가 관련된 ETF, 지금 유가가 100불인데도 거의 못 쫓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레버리지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100%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100에서 200이 갔다고 레버리지가 100에서 400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루의 2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만 이용하는 거지 뭐 장기로 가져갈 만한 상품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인버스도 안 된다라고 보고 레버리지 인버스는 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행위예요. 올라가는 것도 마치고 내려가는 것도 마치겠다? 그건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약간 그렇게 막 과신하고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묻어둔 사람보다도 수익률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2020년도에 4월 정확히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6월부터 12월까지 지수가 거의 2배 올랐어요. 근데 동학개미들은 수익률이 5% 미만이었거든요. 수수료 제외하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샀다 팔았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동학개미들 말고 기존 투자자들 그 사람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냥 들고 있어서. 맞습니다. 왜 들고 있었냐면 물렸으니까. 생각해보세요. 맞네. 급락했다가 막 40% 50% 날아갔는데 뭐 수익이 완전히 회복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수익이 많이 났고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동학개미들은 이제 그때 들어왔으니까 이거 올라가는구나. 역시 내가 주식 잘해. 그러면 여기서 수익 났으니까 이거 팔고 옆에 이거 오를 것 같으니까 이거 사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익 날 때는 2, 3% 수익 나고 손실 날 때는 4, 5% 손실 나고 그런데 뭐 장이 좋았으니까 확률은 높았겠죠. 네. 근데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수수료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뭐 인간의 본성이어서 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복귀를 하면서 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 책을 보시면 네. 그런 내용들도 많이 다 이제 네. 심리적인 내용들 다 적어놨죠.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사실 지금 물린 상태이시긴 하거든요. 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뭐 약간 손절을 하고 뭐 이렇게 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 아니면은 뭐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네. 왜냐하면 많이 떨어졌다고 많이 올라오지는 않거든요.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는데 맞습니다. 네, 올라올 때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게 올라오게 돼요. 금융위기 때도 그랬었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었고, 2015년 뭐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그때도 맞아요. 그랬었고, 그때마다 올라오는 업종들이 다 달랐어요.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업종들이. 그러면 내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올라와 주느냐? 운이 좋으면 올라오겠죠. 그런데 다른 게 올라와 버리면 지수는 다 올라왔는데 내 계좌는 그대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지금 좀 주의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주식 보기 싫거든요. 개인 투자는 오죽하시겠어요. 직업이니까 계속 보셔야죠. 근데. 내 계좌 꼴도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묻어두고 그냥 덮어놓고 계시는데 지금일수록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올라오는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가 좋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좀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가 반등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그게 싫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수를 사놓고 기다리시는 그러면 사실 초과 수익은 낼 수 없겠지만 아니 코스피 지수가 2300에서 3000 왔는데 내 계좌는 왜 이래? 이런 그 박탈감은 안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럴 자신이 없으시면 지수로 바꿔 놓으시든지 지수로 뭐 지수 ETF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로 바꿔 놓으시든지 아니면 진짜 지금 좀 기민하게 뭐 공부도 좀 사실 올라갈 때는 공부 많이 하다가 떨어지면 공부 안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시장이 알아서 올려주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뭐 진짜 저는 앞으로 2020년 같은 시장은 당분간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처럼 정말 무서운 올라가는 게 무서운 무섭게 올라가는 시장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성장률도 많이 떨어졌고 연준이 돈을 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확 잡힌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무서운 V자 반등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꽤 잔잔한 시장이 오래 갈 건데 그런 잔잔한 시장에서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수익 내기가 훨씬 좋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죠. 그때 보면 우리나라 계속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화장품이라는
정말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맞아요. 호텔신라라는 막 그런 어마어마한 업종들이 탄생을 했었고 바이오가 또 그때 탄생했거든요. 지수는 박스권이었는데 뭐 업종별로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선수의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업종별로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기본기를 잡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좀 이건 막 이제 주식에 입문하신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좀 궁금해할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부터 약간 한 직장인이 매월 한 100만 원씩 이렇게 투자한다면 이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약간 좀 자산 배분 관점?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이 젊으신가요?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네, 지금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고 50대 직장인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좀 변동성 큰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동성 큰 거요? 네. 뭐 사실 위험한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변동성이 큰 산업에 ETF로 투자하시면 저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왜냐면 변동성이 좀 커야 많이 떨어지면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ETF 10,000원짜리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10,000원짜리가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 갑자기 안 좋아져서 5,000원이 됐어. 그럼 100만 원으로 2배 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10,000원 사던. 어차피 계속 살 거니까 매월 사니까.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춘 효과를. 그렇죠. 그러다가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되면 5,000원짜리가 2만 원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변동성 큰 산업들은. 뭐 작년 재작년에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산업들, 플랫폼 성장 산업들. 그래서 떨어졌을 때 매월 사니까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는 평균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시간이 지나서 이게 2만 원이 됐다? 그러면 그때 파는 거죠. 어차피 장기적으로 본다면 성장 산업이 무조건 좋을 겁니다. 뭐 지금 뭐 가치주가 좋을 수도 있고 막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성장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멈춰 있는 게 주식시장에서 좋을 리는 없습니다. 지금 과거부터 보더라도 가치주가 약간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기간은 길지 않았었고 짧고 정확히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한 2대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치주가 주도하는 시장 한 20% 정도 기간으로 봤을 때 뭐 가격이야 어떻게 될지는 뭐 그때그때 천차만별 다른 거죠. 그렇죠. 성장주가 주도하는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100만 원씩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몰빵할 때는 지금 가치주가 좋으니 성장주가 좋으니 이런 거를 이제 잘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내가 긴 기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성장하는 산업.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셔도 좋고 아크 있잖아요. 변동성이 극심한. 변동성이 극심하고 지금 굉장히 막 다 죽어가고 있는. 근데 거기에 돈이 지금 엄청 들어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성장하는 사람이 간다라는 걸 믿고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크 같은 거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뭐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뭐 혹은 이건 뭐 사실 저도 물려 있는데 메타버스 작년에 너무 좋았었고요. 뭐 이런 것들 어차피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걸로 나라가 지탱될까요? 전 아주 긴 기간 동안 지탱될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산업들은 이미 이제 뭐 다시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갈 거고 우리는 뭐 인터넷, 컨텐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앞으로 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봐서 그런 약간 그러니까 뭐 어떤 업종 테마를 딱 꼽아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변동성이 좀 큰 거에 ETF에 몇 개 정도 분산해서 나눠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새는 주식을 이제 매월 적립식으로 직접 안 사더라도 자동으로 매수해주는 그 것들이 MTS에 잘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금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변동성이 크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성장성이 워낙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변동성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이 산업은 다 나중에 성공을 할 거야, 성장을 할 거야라는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매월 이렇게 차근차근 모아 가신다면은 약간 좀 이렇게 뭐 매입 단가를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비싸졌다? 그러면 이제 한번 찾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정말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 어려운 시기가 사실 지나고 보면 기회입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었고요. 그때도 금융위기 때도 그랬었고 남유럽 재정위기 때도 그랬었고 이게 사실 다 인간이 다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또 얼마나 잘합니까? 그럼 위기에 강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물론 이제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라는 안전하고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라는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버티면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회복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정도를 걸으셔야 돼요. 지금 걱정되는 거는 뭐 신용, 레버리지, 금리 올라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건데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 열심히 들으면 서울대는 못 가더라도 뭐 하여튼 뭐 좋은 4년제 대학교 갈 수 있는 맞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제일 어렵죠, 사실. 제일 어려운 거죠.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은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공부 많이 하셔서 반등을 좀 잘 누리실 수 있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사실 이쪽 바닥에는 100%가 없다.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 네. 또 그런 차원에서 또 최근에 여기저기에서 막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뭐 경기 침체로 해서 더 폭락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또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힘든 상황일수록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또 우리 차장님이 쓰신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남의 말 듣지 마세요. 남의 말 듣지 마십시오. 작년에 뭐 유튜브 나와서 저처럼 뭐 이야기해서 종목 이야기하는 사람 듣고 손해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피 같은 돈, 내가 공부하고 내가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하시는 게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판단은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현 차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